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원금천록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처음 보시는 분이 또 계실 수 있으니까 앞부분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원금천록 사넨킨센 히로쿠, 우시다 곤자부로라고 하는 사람이 썼고요. 이 우시다 곤자부로는 일본의 도지마 쌀 시장에서 아주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케다 기법으로 흔히 이야기되는 혼마와 함께 동시대 사람이고요. 그다음 일본에서는 뭐 시세 2대 경전이다 뭐 이런 소리까지 나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키타무라 마사이치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해설을 붙여서 쓴 책이고, 직접 일본에서 구해 와가지고 번역도 직접 우리 자체 비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문은 그 일본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지금 이야기가 좀 등장할 겁니다. 그 무덤에 들어간 입구에 있고요. 귀를 가리고 있고 원숭이 한 마리는 입을 가리고 있고 눈을 가리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논어에도 나오는 예가 아닌 것은 비례물시 그랬습니다. 보지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이런 뜻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뭐 원숭이가 간사하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영어권에서는 이 사악한 것을 보지 말라,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이런 뜻도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도지마 쌀시장, 제가 이거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잠깐 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좀 다른 부분들 재밌는 것도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를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사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리자면, 일목균형표 원전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책을 일목산인이라고 하는 일본인이 썼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고사성어 그러면 되게 이제 그 중국서 나온 게 많고, 또 우리 역사 속의 어떤 장면들을 비유를 해서 설명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성계 위화도 회군 같은 거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이 우리 글을 본다고 한다면은 그게 뭐였지 하고 찾아보겠죠. 저 역시나 일목균형교 원전을 보다 보면은 저는 한 3분의 1이라고 하는데, 실제 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균형표 개발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일단 원전을 공부를 하고 난다면은 이 파생되는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분이 일목산인이 일목균형교 이론이 정근시장에서 쓱 나오면은 활과 창, 칼 쓰던 시대에 총포의 위력을 가지는지 하면서 또 오다 노부나가 나오고요, 세키가라 전투 같은 게 나오거든요. 일본에서는 아주 유명한 일본의 역사를 바꾼 대단한 전투입니다. 그다음에 일목균형교 개발하면서 이제 뭐 칸트의 선음성 같은 아프리오리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게 원래 제가 아는 분야면 몰라도 아니면 그게 뭐지 하고 이제 보는 거죠. 거기서 또 파생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럼 일본의 총은 또 어떻게 전래됐지? 그러면 종자도 일본의 저 남쪽 끝에 있는, 포르투갈 선원으로부터 당시 한 2억 정도의 돈을 주고 뭐 사는 이런 과정들을 자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삼은검천록을 보고 사케다 기법을 보면서, 일본에는 왜 그렇게 쌀 시장이 성했을까? 특히나 선물 거래까지 되었을까? 이런 걸 이제 보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완전히 이제 세키가라 전투에서 승리해가지고 천하의 패권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게 다시 이제 각 지역별로 누가 반란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이 각 번주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크게 한 두 가지의 제도가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1년에 한 번씩, 제가 듣기로는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수많은 수행원을 동원을 해가지고 에도까지 와야 돼요. 그걸 참건 제도라고 하는데, 왔다가 갑니다. 그리고요, 에도에 정실 부인하고, 그러니까 뭐 서자나 뭐 둘째 셋째 부인 처분 안 데려왔대요. 그러니까 정실 부인하고 자기 적자 있죠, 는 에도에 계속 둬야 돼요. 일종의 인질이죠. 그 다음에 창건 제도를 해가지고 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비용을 쓰게 해가지고, 이제 다른 생각도 못하게 하고,
군사적 반란을 못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면서 쌀들이 오사카에 모입니다. 각 번에서 세금으로 거둔 쌀들이 오고요. 예, 그것을 이제 거래를 하면서 현물 대신에 물표 이걸 가지고 주고받고 거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쌀이 그 생산되고 운송되는 시간에 운송에 소요되는 시간 이런 것들로 해서 가격 변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커버한다 그럴까? 예, 그리고 선물 시장이 생긴 애초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심지어 이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애도에 모이다 보니까 각 번의 번주들이 자기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치가 심해요, 사치. 그러다 보면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가을에 수확할 쌀 그걸 미리 선물 미리 사고 파는 이런 것까지 등장하면서 쌀 시장이 돼요. 쌀 시장.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러한 그 시세 명인이 나오는데 도지마 쌀 시장 여기다 이 도지마입니다. 이게 오사카고요. 여기 이제 쌀 시장 모습 이걸 1편에서 보여드렸는데 한 번 더 얼른 보고 갑니다. 쌀가마니들 보이고요. 쌀가마니들 보이고 여기 이제 오사카 이 도지마천 하천 주변에 창고들입니다. 수많은 창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얼른 이거 한번 창건 제도를 한번 볼게요. 창건 교대 각 번의 다이모드를 정기적으로 에도 이게 이제 동경입니다. 지금 현재 도쿄 있죠. 동경입니다. 오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각 번에서는 그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아요. 오고 가는데 그냥 다이묘 혼자고 경호원 한 11명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 보면 1841년에 11 여기 그 도쿠가와가 덕천 도쿠가와가 11대 번주 나리유키는 한번 오면서 이 부시 이게 저 따라오는 사람들이죠. 여기는 보면은 뭐 이제 뭐 군인들도 있고 막 이런 1639명이고요. 인부가 2337명이에요. 말 103필 이 정도 대규모 이건 굉장히 많은 경우인데 그래서 이거 와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비용을 엄청 쓰니까 그리고 이제 가족들 인질 잡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반기를 못 들어요. 이것이 도쿠가와가 15대에 걸쳐서 번영을 누리는 요인이 되었다. 예, 창건은 일정 기간 요건의 설을 오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본의 영화가 있습니다. 초고속 참건교대라고 하는 이게 리턴즈가 해가지고 2편까지 나왔는데 창건교대 이건 제가 영화를 봤습니다. 이 보면 여기 이 친구가 번주고요. 사람이 이제 영화 내에서는 굉장히 된 사람입니다. 굉장히 그 자기 번내의 그 백성이라고 해야 되죠. 굉장히 위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 오래 하면 시간 가는데 아무튼 여기 보면 초고석은 애를 먹이기 위해서 번에 도착하자마자 빨리 애도로 오라고 다시 명령이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친 듯이 달려가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 번이 굉장히 영세했어요.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행렬을 제대로 꾸리지를 못해가지고 애를 먹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창건교대의 실상이 좀 많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창건교대 가는 장면이고요. 창건교대 이렇게 우리 조선통신사가도 뭐 엄청난 행렬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도 이제 이런 식으로 행렬이 있고요. 그리고 막 기왕 나온 김에 여러분 주식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 한번 일본의 이런 것도 한번 봅시다.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재밌습니다. 보세요. 자, 에도 시대. 에도 지금의 동경이라고 했습니다. 경도 있죠. 경도, 대판, 오사카, 경도, 교토. 거기는 우리 치면은 경주 옛 수도고요. 가보면은 굉장히 그 고색창연한 그런 건물이나 그런 뭐 사찰이 한 2,000개 이상 넘는다고 하니까 거기는 이제 경도고 여기는 동경이고요. 덕천가가 안 그러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뭐 천하의 패권을 차지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은 그 뒤로 이제 전쟁이었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성장을 많이 했다 합니다. 군인들도 이제 뭐 가서 경제활동 농사를 지은지는 모르겠지만 사무라이들은 좀 밑에 활동을 잘 안 하니까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서 뭐냐면
이거 창건교대입니다. 예, 상킨 고다이라고 했는데 이 이제 행렬입니다. 행렬. 예, 대단한 행렬을 지면서 가고 있고요. 이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 오고 가고 하는 이 뭐 많으면 수천 명이 가면서 먹고 자고 하는데 에, 뭐 거리가 또 가까운 몰라도 멀 수가 있고요. 전국의 다이묘들이 경연으로 온다고 되어 있고요. 아, 참 이 자료는 제가 예, 이게 뭐 저작권 문제는 없겠죠. 아틀라스 이 공개되어 있는 예, 여기에 올려온 기사 에도시대 볼모제도가 뜻밖의 경제 발전을 가져왔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이제 상업과 도시 발달 그러니까 이 정보도 오가고요. 예, 여러 가지 기술도 전국으로 확산되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 중간에 이제 돈을 쓰니까 상업 도시 발달 뭐 이런 것 쭉 나오는데 제가 그 쌀 시장에 우리 산문금 친록을 쓴 저자 소개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규모의 행렬이 장거리에 나서면 순당 돈을 길거리에 뿌렸고 그럼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쌀 팔아야죠. 이는 숙박과 유통업 발달시키고요. 그 다음에 자기분 위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 많은 인원을 동원한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이묘들은 애도에 자신의 주거지는 물론 망욕 경호군의 숙소를 만들고 유지를 해야 하고요. 호사스러운 생활합니다. 전국 260개 번에서 몰려온 다이모 식솔 거대한 소비도시 근데 이 돈이 필요하니까 또 어떻다 쌀 거래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 이건 네덜란드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우시다 곤자부르가 여기 나옵니다. 오사카는 상업 중심지로 변했고 다이모들은 에도를 의무적으로 오가고 참건 에도에 거주하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신임을 얻기 위해서 막대한 지출을 감내하고 그 자금은 영지에서 세금으로 거둔 쌀을 오사카 시장에 내다 팔아서 조달한다 말이야. 또 사치스럽게 생활합니다. 다이묘들은 이게 자기들끼리도 경쟁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낸대 하는. 그래서 영세한 다이묘야 그냥 쭈그리고 살겠지만 어깨에 힘 좀 준다는 다이묘들은 내가 낸대 한단 말입니다. 그 돈이 모자라면 자 어떻게 되냐 수확하지 않은 쌀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 그래서 제가 이 강좌 첫 시간에 이 내용을 좀 얼핏 언급했습니다. 제가 1989년에 정건회사의 은행에서 처음 들어와 가지고 서울로 지점에 한 명씩 매주 금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와서 당시 연세가 많은 선생님으로부터 주식시장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특히 일본식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좀 들었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기본이 너무 없었어요. 이 시장 이쪽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는데 그때 이분이 사케다 기법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이모들이 모여가지고 선물시장이 있었다. 거기서 거래가 일어나니까 그죠? 시장이 있으니까 우시다 곤잡으로 혼내 문해이사와 같은 대상인 거래의 명인 생기는 거죠. 우시다 곤잡으로는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삼원 금천록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시세 비결을 정리해서 쓴 사람입니다. 쌀의 시세 변동을 경험하며 시장의 원리를 체득하고 투자법을 정리해서 거대한 부를 구축했다. 요거까지만 합시다. 예, 요거까지 합시다. 들어가는 내용이 길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알고 보면 어디 가서 아는 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까지 알면 좀 그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제가 사실 지난 시간에 일목 강의 가게 하던 거 하다가 중간에 그냥 이야기 길어질까봐 잘라버렸는데, 이 이야기를 또 꺼내게 되네요. 2001년에 원전을 가져와가지고 2002년에 예, 번역을 해서 공부를 하고 주변에 아는 분들이 근육교책 원전 구하기 힘드니까 요 앞부분 1강에서 했던 이야기에서 연장이 됩니다. 나도 좀 보자 해가지고 일목 강의를 했다 그랬죠. 예, 강의했는데 그 책을 좀 달라 그러는데 책을 뭐 어떻게 돈을 받고 드린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러니까 그럼 내가 강의를 해드릴게 하면서 24강을 했었습니다. 토일 4시간 6시간 4시간 10시간 4시간 예, 5일 동안 24시간 50분짜리 강의를 했는데 뭐 이 오프라인 강의 이거 가지고는 또 사실 부족하죠. 그때 어떤 한 분이 예, 연세가 적어단 여성 한 분이 강의를 저기 일주일을 받고 갔다가 나중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뭔 이야기냐면 지금이 반도체 시대인데 무슨 옛날 그런 이야기를 가져와 가지고 강연을 하느냐는 식으로 이제 황당하기 짝이 없죠, 여러분. 그러면 사케다 쌀 시장은
언제입니까? 17세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까? 거기 비석에 보면 비석에 이런 글이 쓰여 있대요. 요새 애들이 버릇이 없다고. 여러분, 아이는 원래 버릇 없어요. 천년 만년 가도 버릇이 없어요. 왜? 출생을 태어나 가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그죠? 교육을 받고, 그죠? 부모로부터나 사회로부터나 교육을 받고, 그래서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차이가 나잖아요. 그 스스로가 교양이 쌓이고 이러면서 어떻게 돼도 점점, 야, 이성을, 아이고 글도 되지도 않대, 이성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능을 누르니까 애처럼 행동을 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면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아, 3살짜리가 세상에 이치를 못하득하고, 원래 애가 좀 착하고 순한 애들도 있긴 하지만 원래 애들은 버릇이 없어요. 왜? 본능대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본능대로. 그렇잖아요, 그죠? 배가 고프면 울고요, 짜증나면 울고요, 뭐 달라고 울고요, 그죠? 금방 까르르 웃기도 하고. 그게 아이예요. 그럼 정근시장은 인간의 본능, 금전, 돈에 대한 욕구가 가장 충돌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그 나름의 기법을 가지고 시장이 어떤 난리를 치건 자기 나름의 기법을 가지고 딱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눈앞의 시세에 휘둘려서 행동하는 사람들 거의 다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한 바탕으로 들어온 기법은 천년만년가다 똑같은 겁니다. 천년만년가다 똑같은 겁니다. 정권시장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전혀 지식 없이 시장의 청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늘 있거든요.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딱 시작해가지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가 딱 교육받고 그때부터 우리가 주식 투자에 들어갑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서 백날 매매를 해도 자기 스스로가 연구도 없고 그냥 보이는 대로 행동하면 안 늘고요. 예, 처음부터 들어올 때 제대로 좀 책이나 교육을 받고 들어오면 좀 낫고요. 그런 상태에도 수많은 어떻다 단련, 만번 천번의, 예, 그 동일한 동작을 반복하는 것을 단련이라고 한단 말이죠. 자, 이 원론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길었죠, 그죠?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쌀 시장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시대에 맞을까 안 맞을까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사실 없는 겁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은 대체로 보면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거니까, 그죠? 투매는 뭐 받아라, 객장에서 애 우는 소리가 나면 팔아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좀 들어서 다들 아니까 그냥 이 내용 자체가 확 와닿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들 사케다 혼마 문화이사가 쓴 책도 그렇고 보면 최근에 나온 우리 주식시장의 기술적 분석서처럼 아주 전자제품 매뉴얼처럼 일목산이 쓴 책도 그래요. 아주 매뉴얼처럼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모든 것이 수치화되고 이렇게 막 확률 계산이 나오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걸 좀 간과할 수는 있는데 이럴 때 그냥 뭐 한 2시간 정도 시간 써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그 사문검증의 본 내용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 여기 내용이 그보다 더 많지만 추려서 소개됩니다. 매매행정법 그랬습니다. 거래법입니다. 물타기를 일본에서 남평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려울 난자에 평균 팽팽하게 한다는 물타기를 추격 매수, 이건 이익에 올라탄다. 제가 일찍이 기법 강의하면서 이 피라미딩이고요, 에버리징 그랬습니다. 물타기 단가 낮추기고, 그죠? 이성은 피라미딩이 올라가는 시세에 계속 더해가는 거예요. 더 사는 거예요. 잘라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매수하고 5% 내리면 물타기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고 공매도 치고 내려간다고 5% 올라도 시행한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여기서 매수라고 하면 제가 이걸 해석하자면 무릎 아래에서 샀을 때라고 가정해 볼게요. 충분히 내리고 이 정도면 들어가도 된다고 봤는데 더 내려가면 마이너스 5% 정도 나면 손절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래봐야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리스크 내가 볼 때는 나는 리스크 예를 들어서 10%라.
돌아가면 20% 리워드가 나온다 라고 이렇게 잡고 매매해. 그러면 최바닥 찍었다면 일단 30%는 또 올 거야. 뭐 약간 이런 거와 같은. 물론 나는 여기가 바닥으로 보고 들어갔지만 만약에 더 밀리면, 그보다 더 밀리면 손절 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 마이너스 5%에서 매도를 쳤는데, 공매도를 쳤는데 더 올라가면 5%에서 물타기를 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매수를 하고 난 뒤에, 매수를 했는데 이제 실제로 나는 바닥이라고 보고 샀다, 올라가잖아요. 그럼 반전이 맞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이죠. 야, 이 일시적인 반등일 거야, 나는 이것만 먹고 나올래, 이런 경우도 있고, 그죠? 시장의 전체적인 규모로 봐서는 이거 이번에 돌면 5%는 간다, 혹은 얼마는 간다, 이랬을 때 매수 올라가면은 내가 이걸 바닥으로 봤다는 사실 자체가 정확하니까 더 사는 거죠. 바닥 맞네, 바닥 맞으면 얼마 수준 정도까지는 갈 거야, 그죠? 그러니까 사라는 거예요. 그게 이승이에요. 이게 올라탄다, 합성한다, 그죠? 합성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세가 오르건 내리건 5%나 10%의 등락은 따라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니콜라스 다비스의 박스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가격을 이렇게 이제 박스로 이렇게 나눠보는 거죠, 그죠? 일목균형표에서는 9%, 17%, 26% 룰 방법이 있어요. 바닥에서 9% 올라가면 사고, 17% 올라가면 사고, 26 위로 가면서부터는 이제 살살 팔고 나오는. 그러니까 상도를 정확히 예측하는 건 아니죠.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바닥에서 이 정도 뜬다는 것은 아, 이거 바닥 맞네, 그래서 이 이상 올라가면 슬슬 팔아 나가 보자라고 하는, 이런 퍼센트 단위를 이용하는, 일목의 기본 수치를 이용하는 방법이 또 있고요. 여기서 보면 5%, 10% 올라가면 주간 매수.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 생각하세요. 무릎 아래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좋다 보고 샀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내려갈 건데 자꾸 여기서 사면 이건 더 망하는 지름길이 되죠, 그죠? 아니요. 제가 그림 설명 잘못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거의 막바지 나왔는데 어깨 부분에서 사면서 5% 올라가고 10% 올라가니까 더 한다고 샀다가 이게 상투 탁 쳐버리면 좀 낭패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매입은 뭐 제가 표현을 하자면 어깨 자리는 아니고요. 우리 생각에 무릎 아래, 혹은 나는 바닥이라고 봤는데 조금 더 내려갈 때, 그래가지고 아니요, 거기 자 어이구, 여러분, 제가 갑자기 앞에 이야기하다 헷갈려 버렸다. 아니고, 예. 죄송합니다. 바닥을 찍고 올라와가지고 무릎 통과 지점이라고 할게요. 이거 참 제가 순간 헷갈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매입하고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 맞다면 이제 지금은 한 무릎 정도 왔나 보다, 그러면 어깨까지는 가보자, 그죠? 어깨 와가지고 5% 10% 산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 말이고요. 이거 방금 잠깐 제가 앞에 설명하고 잘못해 버렸습니다. 15% 상승하면 추가 매수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이건 사문금천록에서만 나온 이야기니까 또 뭐 다른 상황 기법이 오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일목에서는 왜 9, 17%에 사잖아요, 그죠? 여기는 보면 5%, 10%에 사는데 15%는 사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좀 이게 성격이 다른 겁니다. 혼마 문의자 이 사케다. 여기서 반드시 올라간다고 싶어도 이 경우는 이 양반은 이 말을 해요. 내가 지금 가르쳐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이틀을 기다렸다 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올라간다고 싶어도, 혹은 실제로 올라가더라도 이틀은 더 지켜보라 하는 건데, 이게 굉장한 비법이라고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저를 기회 같아도 2, 3일 기다리면서 상황을 보라. 이것도 물론 다양한 경우에 있어서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겠지만, 틀린다면 2박 3일짜리 반등에 내가 사는 문제가 생기겠고, 그죠? 아니고 완벽하다면 어디서 사랍니까? 일종의 무릎이나 복숭아뼈에서 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은 잡지 말고, 예? 떨어지는 칼을 잡지 말고 올라갔을 때 5% 10%에서 사는 방법과 함께 일수상으로 딱 오늘이 바닥이다 싶어도 한 이틀 지켜보고, 설령 뭐 더 빠지든 올라가든 하여튼 이틀은 기다리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시간. 그다음에 뭐 만인이 어이없는 가격이 나오면 등락의 경계다. 그 지금 제가 2020년 6월 21일에 지금 이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수가 3월 19 폭락 바닥에서부터 그다음 6월 8일 제가 1차 고점이라고 예고했던 월요일까지 올랐다가 급등하고 지금 난리가 난 상태에 있습니다. 지수는. 그래서 여기서 더 하나 많으냐 이러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 우선주들이 이상 폭등이 나왔습니다. 우선주들이 엄청난 폭등이 나왔고요. 그러다가 지금 6월 21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 6월 19일 금요일 이 경에 지금 우선주들이 또 폭락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건 사실 이건 미친 시세도 정상적인 궤도를 너무나 벗어나는 우선주들이 그냥 초폭등을 해버리는, 어찌 보면 저는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만인이 어이없어 하는 가격, 상승 시세가 극점에 달하는 매수 인기가 폭등하고 매입자의 추격 매수,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는 어떤 거냐 하면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자꾸 중간점 쳤는데 이제는 날아가니까 공포심에서 던지는 거고요. 아래쪽에서는 이제 다 왔다 보고 신용 매수 했는데 여기서 깡통 차고 담보 부족 생기고 이대로 빠지면 이제 원금 다 날아간다 싶으니까 tum에 던지는 정반대 현상입니다. 여기는 신용이고요. 이거는 신용 매수고 이거는 대주친 겁니다. 대주친 거. 예? 공매도. 그죠? 말대죠. 그죠? 여기서는 공매도 하면서가 왜 들어오겠습니까? 지수가 뭐 나는 상투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인버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곧버스 그렇죠. 인버스. 시세가 내려가면 수익을 내는 인버스를 살았는데 뭐 미친 듯이 올라가 버리니까 막 인버스를 하매수로 해놓거나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여기가 버렸네. 여러분 제가 이걸 화면을 지금 찾지를 못해 가지고 예상외의 고가나 저가가 나오면 천정가 바닥이다. 예상외의 고가에서 아직도 더 오른다고 생각하면 끝이다. 그런데 이게 절대적 기준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상외의 고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예상이라면 이 주관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근데 이건 그냥 이렇다라고 하는 그죠? 하나의 원리 이런 정도면 이해해 두십시오. 근데 이 정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알죠. 아는데 행동이 안 되죠, 그죠? 눈앞에 시세를 보면 막 미친 듯이 가니까 오늘이라도 사면 또 먹는데, 그래서 오를 때는 주가는 싸 보이고요. 딱 돌아서는 순간 많이 올랐지, 비싸 보인다 그랬습니다. 내려갈 때는 더 빠지니까 지금도 비싸 보이고, 돌아서면 이거 많이 빠졌지, 싸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비싼 것을 팔고 싼 것은 산다, 살장사의 비결이다. 이것도 보세요. 절대적 기준은 없잖아요. 몹시 팔고 싶을 때 마음을 바꾸라, 이건 있고요. 반드시 오른다고 해가지고 사고 싶을 때 마음을 바꾸라 그렇습니다. 이건 여러분 아무 때나 이런 건 아니고 시장 전체를 본인이 좀 판단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매도의 극점인지 매수의 극점인지, 우리 이 앞 시간에도 거의 나왔잖아요. 음이 극하면 동지, 밤이 가장 깊으면 낮이 길어지고 양이 생기고, 양이 극하면 음이 생기고, 이 순환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겁니다. 시세가 높아져서 팔기 어렵다. 팔면 더 갈 것 같다니까 팔기 어렵다. 반대로 시가가 싸져가지고 사기 어렵다. 사면 더 빠질 것 같아. 폭락 중이야. 혼마다 그랬습니다. 자, 요 앞 시간에 3할이 기준이 뭘까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고가에서 3할이라고 했습니다. 매도했던 주식은 한 매수하고 매수하라. 바닥에서 3할이 오르면 매수한 주식을 팔아라. 30%죠, 그죠? 저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아무튼 상투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그린빌 법칙에서도 장기 중기선이 이렇게 가고 있는 중에 올랐다가 여러분 훅 떨어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돌면 매수를 해보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단기 매수죠. 왜냐하면 모든 시세는 올랐다가 반드시 떨어지지만 수직으로 안 떨어집니다. 이 전체 파동을 어떻게 돌리면서 떨어지거든요. 돌리면서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지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시세가 악재가 나와서 창을 열고 크게 내려가면 언제라도 그에 맞대응해서 4분 더 창 갭입니다. 갭 하락입니다. 갭 하락입니다. 반대로 호재가 나와서 창을 열고 크게 올라갔을 때는 시세의 기세가 강하다고 보고 파는 것이 좋다. 갭을 열고 올라가며
그 형보론 했잖아요. 형보론. 균형표 형보론 보시면 예, 창을 열고 거기 계속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은 매수세의 소진으로 본다. 그 다음에 고가에서 3할 내리면 매도했던 주식은 한 매수하라. 3할입니다. 신규 매수하고 그다음 바닥에서 3할 오르면 매수한 주식은 팔아라. 매도 전환하라. 그리고 혼마는 역전 전법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올라가는 시세 이거 먹으려고 하지 들지 마라 이야기입니다. 이 30% 빠졌는데 이거 먹으려고 하지 말라고. 일목산인도 사실 이건 그 큰 상투 나오고 난 뒤 떨어지는 이건 동량 주는 시세니까 세전이라고 동량 주는 시세니까 이거 받아 먹으려고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다 깡통 찬다 그랬습니다. 혼만 하지 마라 그랬고요. 예, 여기서는 삼원금천록에서는 이건 한번 잡아 먹어보자. 이건 그 단기적인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금을 돌아 그랬습니다. 문수보살처럼 지혜가 많은 사람도 시세의 전망과 자금의 준비가 없으면 거래 예상에서 빗나가고 매매가 엇박자 날 때 여자금에서는 패배한다. 그러니까 100% 올인은 하지 마라.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예, 필요할 때는 물타기를 필요하다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용거래 했을 때 빠지면 추가 담보금을 넣어가지고 날아가지 않아야 되고요. 생활에 제휴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겁니다. 야, 이 신용거래 추가 담보금 이건 여러분 그 쌀 시장 이야기는 아니고 현대의 거래 제도를 여기다가 빗대 가지고 해설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저 한 번에 전부 자금을 넣지 마라. 두 번에 나눠라. 그리고 상승 추세에 나눠 사는 것이 하락 추세에 물타기 하는 건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뭐 3분법이라고 3분할법까지도 쓰는데 그거는 극점에서 돌아나갈 때 극점에서 돌아나갈 때 3분할법 쓰고요. 상승 추세에서 한 방에 다 쏘지 말고 맞나? 맞네. 피라미딩 하는 거.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삼원근천록 우시다 곤자부루라고 하는 혼내 문화이사와 혼마 문화이사와 함께 일본 도지마 쌀 시장에서 아주 뭐 명인으로 시세 어떤 때는 뭐 신이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던 그중 한 사람의 그 시세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비결 이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